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2시 30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신년사에 나타난 대외, 대남 주요 메시지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그리고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나온 김정은 신년사의 주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2년을 건너뛰고 2013년도부터 매년 새해 신년사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육성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보통 9시 30분,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는데요. 이른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정오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이런 신년사 발표는 새해 첫날 정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정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검은색 인민복 차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에 뿔테를 끼고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호흡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 목소리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일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 특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현재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이러한 그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이 ICBM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런 ICBM을 구체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군 당국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 신년사에서 반복되는 남북관계,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남북이 자주 통일의 그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렇게 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 대남, 이 남북관계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최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회담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대한 실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현재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육성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아주 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요. 일단은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신년사는 또 파격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자아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정은 스스로가 본인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을 케어하는데 약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최고 존엄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점도 이번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신년사 내용에 대한 그 전체적인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년사는 통상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입니다. 그중에 한 5분의 2 정도 앞부분에는 주로 작년도의 성과 그걸 이제 분야별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5분의 3 정도가 올해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면 통상은 이제 정치, 그다음에 군사 분야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분야, 그리고 대남, 대외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5개 분야로 작년도도 회고하고 올해도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년사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이제 핵심 틀이죠. 그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작년도에 이룩한 성과 2개, 그리고 올해 하겠다라고 하는 거 2개 정도만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36년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굉장한 이제 성과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핵과 미사일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화자찬한 거죠. 그것이 이제 작년도에 가장 큰 성과 2개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올해 확실히 당 대회에 이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
금속, 석탄, 전력 뭐 이런 분야, 화학공업 분야까지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문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찌됐든 대화에 또는 통일의 대통로를 한번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분야가 저는 가장 좀 깊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 뭐 대남 대미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번 신년사에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난해 같으면 5차례 언급이 되는데 올해는 단 4차례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반복을 해왔던 기존의 대미 원칙이 정책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남북 간의 동족 대결, 민족 이간책을 하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는 기존의 미국에 대한 입장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 라인 대부분 이제 그 사람은 인선은 대부분 작업이 완성이 됐지만 미국이 현재 북한을 향해서 어떤 뚜렷한 대북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지난해 11월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 접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언을 하기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는 대미 정책을 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발언을 담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을 경우에는 다른 외무성 성명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발표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신년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실명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뭐 신년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는 이제 대내용이고 하나는 대외용이거든요. 전체적인 분량을 따지면 한 10분의 9 정도가 과거의 회상과 올해의 전망이긴 하지만 10분의 9 정도가 주로 대내용이고 10분의 1 정도가 대남 대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직접 관여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실명까지도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계속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대북 대결 정책을 했으니 그 결과가 결국은 이 한국의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불꽃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촛불 시위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대내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국민들을 양쪽으로 좀 편가르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정은이 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 전 민족적 통일 대화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통일에 관해서 남북 대화 등의 관계 개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특히 올해 그 신년사의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이 대남 관계, 이 남북 관계에 현재 집중이 돼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2015년도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급 회담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대화의 형태까지 제시를 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단 중요한 것은 올해 신년사에는 이런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한 모멘텀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먼저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기존의 신년사에서 반복을 해왔던 그런 입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긴장된 국면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년사에는 특히 2013년도 이후에 계속된 그 육성 신년사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 그리고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남한의 주민들이 투쟁을 해야 된다. 이처럼 굉장히 어떤 그 편을 가르는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통해 내놓았기 때문에 올해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이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얼어붙은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 신년사 내용을 좀 보면요.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좀 과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올해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올해 탄핵 정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결론이 날 거잖아요. 빠르면은 3월 달에 날 거고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 선거 정국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남 간의 갈등을 일으켜야 될 필요성을 북한 정부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족 통일의 대통일을 열어나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북남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그 누구와도 같이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선 국면에서 엄청나게 선동 차원에서 오히려 남북 대화를 더 제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곤혹스럽게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 기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그 무력 도발의 가능성 보면 오늘도 이제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북한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ICBM의 마지막 마감 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ICBM의 완성을 위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나 뭐 다름이 없다라고 봐야죠. 두 번째는 이 ICBM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의 완성도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태영호 공사가 며칠 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은 핵 개발의 마지막 직선 주로의 도로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핵 개발을 어떻든 간에 2017년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실험 이것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ICBM, SLBM 그리고 핵실험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차례대로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내놓고 있는 초강력 제재도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북한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할 경우에 현재 북한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어떤 탄탄하게 구축이 돼가고 있다,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또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가장 어떻게 보면 촘촘한 제재망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북 결의안을 내놨었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번번이 이에 대해서 뭐 피해가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러한 성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현재 반박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지난 그 11월 30일 날
유엔에서는 그 대북 결의 또 2.3.2.15를 내놨었는데요. 이러한 결의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북한의 고위급에서 특히 탈북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요.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도 역시 대북 제재 과정에서 대부분 남한행을 선택한 것은 결국은 그런 제재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11월 달에 채택한 2.3.2.15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올해부터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성급하게 대북 제재 성과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참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안보 상황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주변을 둘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하면은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그분을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보면 국가 이익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이걸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좀 덜 좋은 표현을 하면 마초 리더들의 등장 또는 마초 리더들의 각축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2017년도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거래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탄핵 정국에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스스로가 IMF 때도 그랬고 이럴 때마다 항상 위기를 설기로 헤쳐나왔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헤쳐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NSC를 포함해서 청와대의 그 NSC 팀들 그리고 우리 한교안 총리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 이런 데서 정말 맞춤형 전략을 정말 잘 짜서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정거래 법칙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먹잇감이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좀 성사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분석입니다. 특히 그 트럼프 당선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만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그 외교적인 의전에 다 파격을 갖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격식 또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성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이러한 예측을 뒤집고 언제든지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부분 강경 노선 또는 이제 군부 출신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국의 어떤 정책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정책 변화도 충분히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핵의 어떤 투발 수단으로서 미사일도 역시 계속 어떤 사거리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을 현재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에 못 밀려서 결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북한과 마주보고 테이블에 앉아서 결국은 이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편 올해 북중 관계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북한이 계속 도발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드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 북중 관계가 강화될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건 보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드 배치가 필요한 것은 우리 여태껏 지금까지 토의를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됐고
또 김정은 스스로가 그게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2017년도가 이제는 핵무기 완성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없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패트리트 3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중국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만일 중국이 여태껏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더라고 하면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대단히 침해하는 예. 그런 행위라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이 소국 같은 이런 행동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2017년도에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